안녕하세요. 오현우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암기문구 플러스 알파 이거를 그냥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관심 있으신 분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제가 2월 말 3월 초에 암기문구 플러스 알파 그 자료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판매를 했어요. 판매를 했는데 그게 우리 이제 실무 종합은 다른 과목하고 달라서 공제 문제집이 나온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제 문제집이 5월 말에 굉장히 늦게 출간되는데 실무 종합만 그때까지 놀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월 말 3월 초에 그 암기문구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그간 개정된 걸 조금 반영해서 뭐 중요한 암기 문구들 또 플러스해서 뭐 숫자 같은 것들 넣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강의를 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딱 맞아요. 그냥 계시는 것보다 또 전년도 교재를 보는 것보다 훨씬 낫죠. 개정된 부분들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니까 훨씬 낫죠. 훨씬 나은데 다만 공제 문제집이 출간되고 나 버리면 그게 그냥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야. 아니 무의미까지는 좀 너무 심한 말이고 공제 문제집이 딱 나오면 공제 문제집에 없는 내용이 이제 암기문구 자료에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조금 바뀐 내용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공제 문제집 출간된 다음에 이 암기문구 자료를 새로 내야 되는데 암기문구 자료를 새로 내면서 다시 또 강의를 또 찍으면서 또 여러분들께 또 돈을 받기는 그건 좀 너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요 전에 미흡하게 공제 문제집이 나오기도 전에 미리 강의를 찍어서 돈을 받아놓고 또 공제 문제집 나오니까 또 찍어가지고 또 돈을 받으면 그것은 좀 너무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제가 편하게 뭐 강의 형식이 아니라 이 암기문구 플러스 알파를 애프터 서비스 한다는 형식으로 그 대신 뭐 엄밀한 강의가 아니라 그냥 읽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좀 대체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출퇴근 시간에 또는 뭐 점심시간에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냥 읽습니다, 여러분. 자, 뭐냐 이제 경찰의 분류가 나와요. 그 앞쪽에 경찰의 개념이 다 없어져 버렸죠. 이 경찰 개념의 발전 과정 그것이 올해 공제 문제지면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경찰의 개념이 나와 버립니다. 자, 경찰 개념을 분류해 보면 뭐냐 독보협, 목사행, 질질봉, 시진내, 소극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독보협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업무의 독자성이라는 것은 보안경찰은 경찰만으로 경찰이죠. 그래서 타 행정작용 섞이지 않고 경찰 작용만으로 경찰인 것이 여기서 경찰 작용만으로 경찰 그 경찰이 실제적 의미의 경찰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찰만으로 실제적 의미의 경찰 그게 보안경찰이고 타 행정작용과 부수해서 실제적 의미의 경찰 그것이 협의의 행정경찰입니다. 자, 목사행 또는 삼사행이죠. 공제 문제집에는 3권 분립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사법경찰, 행정경찰 해놨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또 목적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삼사행, 목사행, 삼사행, 목사행 이렇게 숙지를 좀 해주시고요. 질질봉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그래서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여기서 질과 내용이 뭐냐 강제적 작용이냐 서비스적 작용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강제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질서경찰이고 서비스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봉사경찰입니다. 간단한 것이고요. 자, 시즌 내 발동 시점에 따라서 예방경찰, 진압경찰 그래서 예방경찰은 사전에 진압경찰은 사후에 하는 것이고요. 자, 소극자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 그래서 그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국가에 있으면 국가경찰,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자치단체에 있으면 자치경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극자 이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실정법상 경찰 임무를 보시면 제가 이게 조금 실수를 한 거예요. 뭐냐면 경찰 임무를 얘기하면 사실은 경직법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임무라는 것이 통상 어디에 담겼느냐? 조직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법이라고 하면 그 조직의 조직뼈대 플러스 그 조직의 임무를 담고 있는 것이 조직법입니다. 그래서 경찰 임무를 얘기하려면 아무리 뭐 똑같은 조항이라 하더라도 경직법이 아니라
국자법, 우리 경찰의 조직법, 국자법. 그냥 저는 말하기 쉬워서 국자법이라고 하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서 저는 이제 국자법이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국자법이 아니라 정식 공식 약칭이 경찰법이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식 약칭이 경찰법입니다. 그러나 경찰법이라고 하면 예전 개정 전 경찰법하고 좀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흔히 국자법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경찰법, 국자법 좀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물을 얘기하면 이제 국자법을 갖다가 얘기해야 되죠. 근데 국자법하고 경직법하고 똑같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경직법을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경직법상 우리 경찰의 직무가 생범, 피경정, 교외, 기타예요. 생범, 피경정, 교외, 기타. 그래서 총 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가지로 되어 있는데 1호부터 7호까지예요. 하나가 어디에 있었죠? 2에 2호가 있죠. 그래서 아버님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하다가 우리 뭐 가족분들이 또 저기 뭐 저 아들들이 들어와서 좀 방해를 할 수도 있어요. 좀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2의 2호가 숨어 있어요. 2의 2호가 숨어 있어서 경직법으로는 7호 체제인데 8가지고 국자법에서는 똑같습니다. 내용은 완전히 똑같은데 2의 2호가 3호가 돼서 국자법은 8호 체제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몇 호가 뭐뭐냐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범, 피경정, 교외, 기타 총 8가지가 경직법에서는 1호부터 2의 2가 있어서 7호까지, 국자법에서는 1호부터 8호까지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하나를 보시면 생범, 피경정, 교외, 기타. 그래서 2의 2호에 범죄 피해자 보호예요. 피의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피의자 인권도 생각하죠. 그러나 피해자 보호입니다. 이 피해자 보호라는 것이 오늘날 경찰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되는 영역입니다. 우리 경찰이 경찰 활동을 잘 하면 뭐해? 범죄자를 많이 잡으면 뭐해? 그 피해자가 어떤 극단의 피해를 입으면 그것은 이 사회 질서에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찰이 단순히 검거하는 그런 역할을 넘어서서 피해자한테 피해자가 피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도록 하는 그런 피해 복구 활동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범 피형령의 피가 범죄 피해자 보호입니다. 피해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4호에 이 정보 수집 작성 배포 이게 이번에 이 수사권 조정되면서 국자법 만들어지면서 그 전에 이제 치안 정보였는데 공안 위험의 예방 대응을 위한 정보죠. 공안 위험의 예방 대응을 위한 정보. 그래서 우리 경찰이 이번에 이 국자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경찰법을 국자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공안이라는 개념을 찾아왔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다스리는 안전, 치안은 다스릴 치자 쓰잖아요. 공공의 안전은 공공의 안녕,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녕은 이 공적인 공중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공공의 안전이 다스리는 안전보다 훨씬 더 고귀한 용어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왜 못 썼어요? 중국에서 공안이라는 용어를 점유를 해버렸죠. 그래서 중국의 경찰을 공안이라고 부르는데 그 공안의 이미지가 너무 나빠서 우리가 공안이라는 용어가 마치 금기어처럼 그렇게 사용됐었는데 이번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우리가 정보국을 공공안녕 정보국이라고 이름을 붙여 놔버렸죠. 그래서 제4호 이 정보가 공안 위험의 예방 대응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로 되어 있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호에 교통의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호에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입니다. 그래서 7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다가 5호에 위해 방지 그거를 넣어서 틀린 지문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 점도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 국자법 4조상 우리 경찰의 사무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보시면 자치경찰 사무가 먼저 교생경수예요. 근데 교생경수라고 불러도 교생다수로 불러도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규정상에 교생경수, 교통, 생활안전,
경비, 수사 이렇게 해놓고 또 세부적인 조항으로 가면 그 경비를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교통안전관리 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교생 경수, 교생 다수 두 가지로 다 숙지를 해주시라는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이 자치경찰 사무 안에 수사 사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경찰 사무를 크게 어떻게 구분을 해놨냐면 국가경찰 사무하고 자치경찰 사무로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각 사무 안에 국가경찰 사무 안에도 수사 사무가 들어가 있고 또 자치경찰 사무 안에도 수사 사무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를 크게 2대별 해놓고 그 대신 지휘감독 체계는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자경위가 지휘감독을 하고 대신 양쪽에 있는 수사사무는 따로 떼서 국수본부장이 지휘감독을 하도록 지휘감독 체계는 3원 체제로 그렇게 해놓은 것이 지금 현재 경찰 체제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자치경찰 사무 안에도 수사사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수사사무가 경실아 학교가 성공이에요. 경실이가 학교를 안 가나 봐. 그래서 야 학교가 성공했어요.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경실아 학교가 성공입니다. 그래서 경실아 학교가 성공. 경범죄, 그다음에 실종아동, 아동학대, 그다음에 학교폭력, 교통사고, 가정폭력, 그다음에 성공,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그다음에 공연음란 이렇게 경실아 학교가 성공 이 사항이 자치경찰 수사사무라는 거. 자치경찰 사무 안에 수사사무가 들어가 있고 그 자치경찰 수사사무의 종류가 경실아 학교가 성공이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아래에 당구장 표시를 좀 보시면 1번에서 3번까지가 교생경이죠. 교통, 생활안전, 경비에 해당하는 자치경찰 사무입니다. 근데 그 교생경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조례로. 근데 4번 수사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하고 조례로 정할 때 어떤 차이가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전국이 전 자치경찰이 전 그 자치단체 전 자치경찰 사무에 있어서 통일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시도 조례로 정하면 비록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정해지지 않도록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이런 제한은 넣었지만 그러나 시도별로 달라지겠죠. 그래서 수사사무는 좀 더 통일성을 기해 놓은 겁니다. 나머지 교생경은 자치단체에 자유를 좀 많이 주고 이 수사사무는 통일적으로 좀 이 규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생경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 범위는 시도 조례로 정하고 수사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렇게 거기까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 3번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를 보시면 이게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예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이것이 경찰의 기본적 임무입니다. 그러면 경찰의 기본적 임무인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를 한번 뜯어서 보자는 거예요. 뜯어서 연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세 가지 개념이 나오거든요. 공공의 안녕, 질서, 그 다음에 위험 방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은 위험 방지를 하는 거야. 근데 어디에 대해서? 사회 공공의 안녕에 대해서 위험 방지하고 또 질서에 대해서 위험 방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 공공의 안녕과 뭐고 질서가 뭐냐 또 위험 방지는 뭐냐 이걸 이제 따져보자는 거예요. 따져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위험 방지를 할 때 어떤 활동을 하죠? 규범에 근거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면 강제적 작용이에요. 강제적 작용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규범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규범에 의해서. 그 규범을 성문 규범하고 불문 규범으로 나눠서 성문 규범의 총체가 공공의 안녕이고요. 불문 규범의 총체가 공공 질서예요. 나눠서 세부적으로 까보자면 그래서 공공의 안녕이 성문 규범의 총체고 공공 질서가 불문 규범의 총체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그냥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안녕 안에는 개인, 국가, 그 다음에 법 질서, 싸그리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 안녕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라고 하고 개인, 국가, 법 질서가 통째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개인, 국가, 법 질서 중에서 어떤 것이 공안의 제1 요소야?
법질서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죠, 여러분. 법질서를 수호함으로써 개인도 지키고 국가도 지키고, 그래서 법질서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질서를 수호함으로써 국가도 지키고 개인도 지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법질서가 공안의 제1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공공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예요. 그래서 불문규범이기 때문에 상대적 유동적 개념이고요. 전명규범화 추세,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작년, 재작년, 또 연말, 연초, 올해 얼마나 많은 규범들이 제정되고 또 개정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현대 법치주의가 와, 이 법규범의 과잉이에요. 법규범의 과잉.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법 만들고 자고 일어나면 규칙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면 규범화, 성문화를 많이 하면 불문 규범은 설당이 좁아져요. 더 설당이 넓어져. 당연히 설당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불문 규범의 총체인 공공질서 적용 여지는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당연한 논리적인 규결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위험을 따져보면, 자,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위안손이라고 좀 적어놨어요. 위안손이라고 적어놓은 것이 위험 안에 위험이라는 개념 안에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손해 개념 안에 위험은 있지 않아요. 위험이라는 개념 안에 위험은 손해예요. 손해에 대한 위험인 것이죠. 위험이. 그래서 위험 안에 손해 개념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손해 개념 안에 위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안손, 위험 안에 손해 있다. 이렇게 연상시켜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다. 그 위험을 이제 분류하는 것이 두 가지죠. 위험의 현재성에 따라서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 이렇게 나누고요. 또 위험의 인식에 따른 분류를 해보면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위험 혐의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적 위험하고 오상 위험을 구분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오상 위험을 추정적 위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상상 위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상 위험이 오상추죠. 오상추, 오상 위험, 상상 위험, 추정적 위험, 오상추. 이 위험의 분류에 있어서 경찰권을 발동하면 바로 그냥 위법이 되는 것은 이 오상 위험 하나죠. 물론 위험 혐의가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하면 위법한 것이고 예비적 조치로서 발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위험 혐의는 조금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냥 발동을 하면 바로 위법한 것이 오상 위험이죠. 오상 위험은 상상 위험, 추정적 위험이라고도 하는데 오상추 위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자, 외관적 위험은 외관으로 위험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을 한 것에 개연성이 있어. 즉 이런 거죠. 어느 골목을 지나가는데 집 안에서 사람 살려주세요 소리가 나고 안을 보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계속 사람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어. 그래서 문을 그냥 강제로 부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TV 연속극에서 사람 살려달라고 하고 노인네가 귀가 잘 안 들려서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이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찰관의 문을 따고 들어간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법한 것은 아니죠. 그럴 때 경찰관이 들어가라고 경찰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럴 때는 경찰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그 경찰의 행위는 인정받는 것이죠. 적법한 행동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다만 문 부순 것은 손실보상으로 보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문제될 것이 없고요. 손실보상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오상위험, 상상위험, 추정적 위험은 이런 겁니다. 범죄극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실제 장면인 줄 알고 범인을 향해서 총을 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용납받을 수 있겠습니까? 용납받을 수 없겠죠. 아니, 초등학생도 그게 영화 찍는 장면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경찰관이 영화 촬영 장면을 두고 실제 장면이라고 오인했으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경찰관의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을 때 그것을 오상위험, 상상위험, 추정적 위험, 오상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아래 강화된 위험의 유형이
올해 공제 문제집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이 왜 들어오느냐. 여러분, 우리 경찰은 위험할 때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한테 아니 당신 왜 개입했어? 아 위험하니까 개입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험할 때 경찰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학자들이 아니 위험하다고 다 그냥 강제력을 막 발동해버리면 어떻게 응? 이 국민의 인권이 권리 자유가 침해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찰권이 발동되는 다양한 상황을 구분해 놓고서 그 위험도 종류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위험의 종류마다 종류를 나눠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위험에서만 경찰관이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경찰관의 개입을 한정시키려고 하는 논리가 이 위험을 추가적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된 위험의 유형, 즉 특정 상황에서는 더 강화된 위험이 있을 때만 경찰권이 개입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강화된 위험의 유형이 현재 위험이 있고 직접적 위험이 있고 중대한 위험, 임박한 위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현재 위험과 직접적 위험이죠. 그래서 현재 위험은 거기 첫째 줄 끝을 보시면 경찰상 비책임자인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찰 비책임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찰 책임자가 아닌 사람한테 경찰권을 발동하는 그것을 이제 제3자 경찰 책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찰 긴급권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때 그냥 아무 때나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까? 위험하다고 그냥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경찰 책임자한테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비책임자, 즉 제3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하는 제3자에 대한 경찰 책임 또는 경찰 긴급권의 행사, 이것은 아주 긴급할 때만 발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아주 긴급할 때를 학자들이 현재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발생시키는 위험 상황이 시작됐거나 바로 직전인 경우 이렇게 아주 위험할 때, 아주 긴급할 때 이때만 제3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권 발동을 더 제한하기 위한 논리고요. 자, 직접적 위험. 이것은 집회에 대한 조치와 관련돼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둘째 줄 손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를 직접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 미신고 집회건 또는 신고된 집회가 변질됐건 강제 해산시키려고 하면 그러니까 직접적 위험이 명백할 때 이렇게 직접성, 명백성을 다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직접적 위험이고요. 자, 그 아래 중대한 위험은 중대한 법익, 그래서 그냥 간단한 위험이 아니라 중대한 법익, 뭐 국가의 존속이라든가 뭐 생명 또는 중대한 재산적 가치 등 이런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을 이 중대한 위험이라고 하고, 자, 임박한 위험은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임박한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위험과 임박한 위험의 개념, 이 중대한 위험과 임박한 개념이 있으면 어떤 경찰권이 발동했을 때 그 경찰권 발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해 주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경찰권 발동의 그 적법성을 따질 때 경찰권 발동을 좀 더 조심하게 경찰권 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이 강화된 위험의 유형 개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시고요. 대신 현재 위험과 직접적 위험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현재 위험, 제3자 경찰권 발동에 대해서, 그리고 직접적 위험, 집시법에서 직접성과 명백성 얘기하는 그 집회에 대한 조치와 관련돼서 사용되는 개념, 그건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아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나옵니다. 이게 자, 미국에서 언론 출판 등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으로서 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이 대법원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초 쉔크 판결에서 홈즈 대법관께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게 여러분 언론 출판의 자유가 뭐죠? 언론 출판 집회결사, 이 민주주의의 핵심 자유이자 권리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 자유이자 권리인 이 언론 출판 자유를 제한하려면 그냥 위험이 있어서 이 경찰권을 발동하면 안 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법한 경찰권 발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언론 출판 이 자유를
보장하는 논리로 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제시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떡하느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2번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판결에서 명백성의 원칙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명백한 위험의 원칙을 얘기했고요. 대법원은 미신고 집행 해산 명령의 적법 요건으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 즉 직접성, 명백성, 즉 명백성, 이 명백하고 현존해서 명백성 요건만 요구하고 위험의 현존성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4년 전에 대법원에서 유해성 경찰 장비인 살수차 물포 직사살수의 사용 요건으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시를 해서 우리 경찰 관련된 이 살수차 관련해서 직접적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경찰이 살수차 사용해서 그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으로 해서 이 대법원에서 살수자 관련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경찰의 근현대사를 보시면요, 자, 갑오개혁 이후에 경찰 조직의 변천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 이게 갑오개혁 전후로 또 이 경술국치, 이 강제병탄, 경술국치 전후로 해서 이 경찰 조직의 변천이 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데, 작년 공제 문제집하고 올해 문제집하고 확 바뀌어버렸어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하여튼 뭐 작년에 것도 말씀드리면 헷갈리시니까 말씀드리지 않고, 이제 올해는 이렇게 따셔야 되는 거죠. 청부, 시통, 총국. 그러니까 강제병탄, 이 1910년 강제병탄, 이 경술국치, 그 다음이 이제 총국이고, 그 앞은 청부, 시통입니다. 청부, 시통, 총국. 청부, 시통, 총국. 볼게요. 자, 1894년 갑오개혁 때 경무청을 만들죠. 이때 좌우포도청을 합해서 경무청을 만듭니다. 이 경무청의 장이 경무사고요. 대신 한성부에 설치된 경찰 지서장이 경무관이죠. 그래서 경무청장은 경무사, 경찰 지서장은 경무관. 그렇고요. 경무청은 한성부만 총괄했습니다. 한성부만 총괄했어요. 그러다가 광무개혁으로 이제 경찰도 바뀌죠. 그래서 경찰이 광무개혁으로 1900년에 경부로 승격해 버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부의 지휘 감독을 받았었는데 내부와 동등한 경부로 바뀌어서 광무개혁으로 내부에서 독립을 해서 국내 경찰서와 한성부 내 5개 경찰서, 3개 분서를 두고 이를 지휘하는 경무감독소까지 두고요. 각 관찰부에는 총수를 두고, 그래서 어쨌든 경부는 이 한성부 내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경부가 설치됩니다. 그런데 1902년, 그러니까 불과 1년여 만에 경부 체제가 종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공제 문제집 이런 표현이 있죠. 1년여 만에 이 경부 장관이죠. 경부 대신이 12차례나 교체됐다. 경부 대신이 12차례나 교체됐다. 그 표현 속에서 이 경부 체제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부 체제가 불과 1년여 만에 1902년에 경무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경무청에서 경부로 갔다가 다시 경무청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때 경무청은 전국을 관할함으로써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이야?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전국을 관할했기 때문에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02년에 경무청. 자, 그 다음에 1907년에 경무부가 통감부 내에 들어섭니다. 이제 그 전에 1905년에 기존의 경무청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무청은 1905년에 1905년부터 이제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은 다음에 통감 정치가 시작되는데, 이 통감 정치가 시작되면서 이 기존의 경무청은 한성분의 경찰로 축소가 돼버려요. 그러다가
1907년에 통감부 내에 경무부라는 별도 조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권은 경무청이 아니라 경무부가 장악을 해버리죠. 그러다가 바로 직후에 경무청은 경시청으로 이제 또 바뀝니다. 그리고 1910년 이 강제병탄 전에 통감부 경무부가 통감부 경찰 통감부로 바뀝니다. 그래서 경무부가 경찰 통감부로 바뀌는 거예요. 경무부가 경찰 통감부로. 그랬다가 이제 강제병탄 뒤에는 이제 총독부가 돼버리죠. 통감부가 강제병탄 뒤에는 총독부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총독부 경무총감부로 바뀌고요. 총독부 경무총감부에서 경무총감부의 장은 경무총장, 각 도에는 경무부가 있죠. 각 도 경무부의 장은 경무부장 그랬습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이제 보통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기존의 경무총감부를 없애면서 조직 변화를 꽤 하죠. 물론 이제 실제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이제 헌병 통치를 하지 않겠다. 보통 경찰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경무총감부를 경무국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청부시통 총국, 청부시통 총국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래서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이 경무국으로 바뀐 거, 일개국 체제로 바뀐 거, 이것이 미 군정 하에 경무국으로 들어오고 미 군정 하에 경무국으로 들어왔다가 경무부로 바뀌지만 또 1948년 정부 수립할 때는 내무부 치안국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미 군정 경무국, 내무부 치안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 3.1운동 이후에 경무국 이것을 본따서 이제 들어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아래 이 경찰 조직 말고 다른 것들을 좀 보시면 1894년에 이제 경무청을 설치를 했는데 그때 이 경무청을 설치하게 된 최초의 경찰 조직법이 경무청 관제 직장이고 최초의 경찰 작용법이 행정경찰 장정이죠. 행정경찰 규칙이 아닙니다. 행정경찰 장정입니다. 그래서 행정경찰 장정도 장정이고 또 경무청 관제 직장하고 행정경찰 장정을 합하면 경무청 관제 직장, 행정경찰 장정. 그래서 조직법, 자용법 합해도 장정이죠. 뭐 그렇게 좀 연상하셔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1895년은 내부 관제를 제정을 해서 내부 대신이 경찰을 지휘 감독했고요. 그 한 해 뒤인 1896년에는 헌병대가 한성 부산간 군용 전진선 보호를 명목으로 일본 헌병대가 처음 주둔한 해가 1896년입니다. 5번 한국 경찰권의 상실 과정을 보시면 이게 취한 사경이죠. 뭐 그 내용은 공제 문제집에 나오지 않고 그냥 이 순서만 나오니까 취한 사경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극서, 한일협정, 사법감옥사무 위탁각서, 그 다음에 경찰사무 위탁각서, 취한 사경, 취극서, 한일협정, 사법감옥 위탁각서, 경찰사무 위탁각서, 맨 마지막 경찰사무 위탁각서, 경찰사무 전체에 대한 위탁각서죠. 그 순서로 경찰권을 상실합니다. 자, 그 아래 일제강점기 경찰을 보시면 자, 1번은 이제 헌병경찰 체제를 좀 얘기하고 2번은 이제 보통경찰 시대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 1번 헌병경찰은 농촌, 국경지대, 의경 출몰지역, 군사상 중요지역 이런 곳을 관할을 했고요. 일반경찰, 보통경찰, 일반경찰은 개항장 도시에 배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계도, 일반경찰은 개항장 도시, 일반경찰은 개항장 도시, 일반계도 이렇게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에 보통경찰 시대에는 정치범 처벌법을 제정했대요. 근데 정치범 처벌법은 어디서 제정해? 이 한반도에서 제정을 한 겁니다. 조선에서 제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도 이 조선에 그 도입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유명한 암기문구예요. 이것은요. 우정일치, 뭐 역사책에서도 나오는 것인데 우정일치. 우리나라에서 정치범 처벌법을 제정했고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치범 처벌법을 제정했고 그 다음에 일치,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도 우리나라에 적용했다. 자, 임시정부 경찰 조직을 보시면 경연의 무위 이렇게 좀 외워주세요. 뭐냐면 이 임시정부 경찰 조직이 상해 시기하고 그 다음에 중경 시기하고 크게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윤봉길 의사께서
그 홍커우 공원 도시락 투척 의거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아주 8년 동안 고난의 이동 시기 일자 그냥 발악하면서 우리 임시정부 조직을 이 제거하려고 발악하면서 쫓아다니죠. 그래서 8년 동안 고난의 이동 시기를 거쳐서 결국 처내륙 지방인 중경의 자리를 잡은 것이 중경 충칭 그게 이제 중경 시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상해 시기 3.1운동 직후 상해 시기 그 다음에 1940년도부터 중경 시기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상해 시기가 경연의 중경 시기가 무의 이렇게 돼요. 자 먼저 거기 바로 7번 바로 밑을 보시면 임시정부 경찰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경찰이다. 그래서 민주경찰의 효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임시정부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헌장, 임시정부의 헌법이 임시헌장입니다. 10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민주공화제가 뭡니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공화제. 전제정이나 왕정, 전제정, 독재정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통치를 하는 그것이 이제 공화정이죠.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고 어느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에 따라서 통치를 하고 적극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표방한 것이 우리 임시정부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헌법 왜 우리 경찰의 뿌리예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국가 안에 있는 경찰도 임시정부 경찰을 우리의 뿌리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뿌리가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의 뿌리도 임시정부 경찰입니다. 자, 두 번째 슬래시를 보시면 임시정부 경찰은 임시정부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정식 치안조직이었다. 왜 정식 치안조직이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아니 정부가 임시정부인데 경찰은 왜 정식 조직이야? 아니 경찰이 조금이라도 더 정식적으로 이렇게 당시에 활동을 했으면 우리의 뿌리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가급적이면 임시정부 경찰이 정식 조직이었다고 하는 것이 엄청 유리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경찰 또는 경찰학계는 임시정부 경찰을 우리의 뿌리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시정부 경찰 조직이 임시정부는 비록 임시정부지만 그 경찰 조직은 정식의 치안 조직이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또 하나의 뿌리가 군사 조직이 아니라 경찰 조직이었다. 이것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 군사 조직이었으면 군의 뿌리여야 되지 경찰의 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사 조직이 아니라 경찰 조직이었다. 또 임시 경찰 조직이 아니라 정식의 경찰 조직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상해 시기를 보시면 상해 시기 안에 경연의예요. 경연이. 그래서 경무국 연통제 의경대, 경무국 연통제 의경대. 그래서 이때 여러분 그 해당 그 조직이 나오게 된 근거 법령을 좀 특별히 좀 잘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경무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을 근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 대한민국 임시조직법이죠. 자, 이게 다른 걸로 뭘로 많이 나면 임시헌장, 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헌장을 틀린 지문으로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말씀을 괜히 드는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헌법이라고 하는 임시정부 헌장이 10개 조항으로 돼 있어요. 불과 10개 조항으로 넣어놨는데 거기에다가 경찰 조직을 넣어놓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경찰 조직은 별도의 임시정부의 조직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에 별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뭐 연통제는 그냥 국내 연락 조직을 둔 것이고 의경대는 의경대 조례가 근거 규정이에요. 근데 의경대 조례는 임시정부에서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교민단체에서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는 이 교민단체의 활동을 승인하고 그러면 교민단체에서 의경대 조례를 만들어서 이 자치경찰 조직을 만든 것이 의경대입니다. 자, 중경 시기에는 무의, 경무과, 그 다음에 경유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경무과는 대한민국 자맹관제에 의해서 왜냐? 저 앞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은 뭐 이미 이제 없어졌죠. 이미 없어지고 새롭게 충칭, 중경에서 새롭게 만든 임시조직법이
대한민국 자맹관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자맹관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 경무과고요. 경희대는 경희대 규정을 근거로 했습니다. 자, 상해시대 경무국부터 보시면, 자, 경무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 안에 경무군 직제를 뒀고요. 초대 경무국장으로 백범 김구가 백범 선생이 임명이 됐고요. 임시정부 경찰을 위한 정식 예산이 편성되고 계급별 소정의 월급이 지급됐다. 아니 뭐 계급별 소정의 월급이 지급된 그런 뭐 사사한